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의 6주차 관리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김남도 교수님이 소개한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인데요. 이걸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육각형 그래프에서 약점 없이 이런 것들 다 갖추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외모적인 측면, 성향, 집안, 학력, 직업, 자산. 그래서 이게 골고루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야 육각형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펴보게 되면 약간은 씁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외모도 그렇고요. 집안도 그렇고 이게 뭔가 자기 능력하에서 이렇게 뭐 받아들여지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타고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향도 약간 타고난 거 있을 수 있고 요즘에 학력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벌어들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물려받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생은 망했고 뭐 다음 생에는 뭐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같아가지고 약간 좀 씁쓸하긴 한데 어찌됐든 뭐 요즘엔 뭐 이런 것들이 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업이 육각형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업무 환경은 어떻지? 그리고 그 회사의 조직 문화는 어떨까? 그리고 그 회사는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켜주고 대우는 더 잘해주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평판으로도 나타나겠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육각형 인간처럼 기업들도 이 육각형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관리인데요. 비즈니스에서 관리 기능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직원들 그리고 자원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이제 유형자산, 뭐 기계나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즉 경영자들은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와 전술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른바 이제 보스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걸 할 건지 좀 지시하고 직원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을 이제 징계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스라는 말보다는 이제 리더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죠. 특히나 현대 경영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훈육하거나 지시 편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또 팀워크라든가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뭐 9 to 6라고 하죠. 정해진 시간 내에서 정해진 공간 안에서 어떤 걸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뭐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사무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재택근무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꼭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떤 루틴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내면 그걸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까딱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관리 직종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직원들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게 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 이제 구글 같은 이제 혁신적인 기업에서는 관리자 없이 즉 매니저 없이 팀을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기업의 어떤 전략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죠. 그러니까 장기 목표가 있고 중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다란 말이죠.
이런 전략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은 깨달은 겁니다. 이 리더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소통하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립해주고 그리고 좀 협력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업무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일정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매니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더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프로젝트 옥시전인데요. 마치 이제 뭐 조직의 산소와 같은 좋은 리더를 양성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구글의 인사혁신 이제 연구소에서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서 직무평가가 좋은 리더 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좋은 평가 그리고 관리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량하다 보니까 정말 최고로 여겨지는 관리자들이 있고 점수가 좋지 않은 최저의 관리자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사이의 차이를 분석해 가지고 과연 좋은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도출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성공적인 리더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좋은 코치였습니다. 좋은 코치였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이른바 일일이 간섭하는 이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피드백을 해주되 팀원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코칭을 하고 있었고요. 직원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적절하게 권한 위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일을 잘 설명해주고 팀원들에게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요. 일일이 관리하지 않은 이제 이러한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리더들이 있냐면요. 이 일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맞춤법 검사를 하는 리더 그 관리자들이 있어요. 이른바 빨간 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도대체 어떤 업무고 이 업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알아서 이렇게 기한을 해서 문서 작업을 해 가서 보면 그 문서를 예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코칭을 해주는 관리자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성공적인 리더라기보다는 마치 그 뭐 절사하는 과외 선생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좋은 리더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적절하게 동기부여도 잘하고 권한을 위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팀원들이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복제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걸 잘 공감해주고 조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훌륭한 리더들이라고 하면 이른바 이제 공감적 경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잘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언을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구글의 어떤 리더 양성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성공적인 리더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관리자들의 역할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다릅니다. 일단은 디지털 기술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죠. 그 비즈니스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AI가 워낙 또 발달이 되고 뭐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을 사용해서 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고요. 어떤 본인 어떤 감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는 게 아니고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통계 패키지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 어떤 프로그램들도요. 요즘 AI가 발달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현재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가 이렇게 되고 유연하게 이제 근무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실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원격 근무가 많이 확산이 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기업에서 실제 이렇게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려는 이런 기업들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기업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거나 아니 위탈하지 않게 하려면 조금 이제 근무 체계 자체를 좀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를 지원하고 팀원들 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기술이나 도구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미국이야 뭐 이렇게 각종 문화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지만 실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출신들 다르고요. 그리고 학교도 다르고 그리고 종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제 특정한 어떤 이유만으로 배척하거나 이래서는 곤란하죠. 예, 전체적으로 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관리자들이요, 회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즉 윤리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하도록 어떤 환경적인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뭐 사회의 어떤 기여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사회적 통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변화 관리가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워낙에 요즘에 이제 빨리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팀을 동기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요즘에 이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이런 기술들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력보다도 적응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코로나 때 강의했던 방식입니다.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이라는 곳에서 강의했던 그 플랫폼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제 집에서 강의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제 뒷 배경이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크로마키를 친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이제 강의가 많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쓴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여기에서 제가 강의했던 이런 풍경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을 보면 사실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적응이 참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요, 2020년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제가 하는 업무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이제 강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강의가 다 취소가 된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이 연락이 와서 교수님 너무 죄송하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 일정은 강의는 취소하고 하반기로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되니까 문제가 된 게 이 코로나가 계속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들이 너무 당황한 겁니다. 왜 당황했냐면 교육 담당자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기획하고 운용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새로운 과정을 기획하는 겁니다. 그게 본인의 실적이에요. 근데 상반기에 본인 실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랴부랴 비대면 강의로 바꾼 겁니다. 근데 비대면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강사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비대면과 관련된 툴을 써본 적도 없고 교육생도 힘들고 운영자도 힘들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 강사들의 부류는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어차피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게 진짜 교육이지 무슨 온라인이냐. 그래서 나는 당분간은 일단 강의 쉴 테니까 일단 온라인 할 때는 나 부르지 말고 뭐 내년 정도에 오프라인이 진행이 되면 그때 저를 부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온라인 교육에서 이탈하신 분이 계셨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온라인 교육 환경에 좀 적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 스킬도 좀 배우고 뭐 툴들도 좀 배우고요. 뭐 이러려고 했었죠.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몇 년 가버렸습니까? 거의 한 3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버렸느냐?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주로 강의했던 강사님들은요, 거의 강의 시장에서 퇴출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온라인에서 강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온라인 지나서 오프라인으로 강의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직전까지 온라인에서 본인과 호흡을 맞췄던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실력 있었던 오프라인으로만 했던 이런 강사님들은 사실은 강의할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때로는 실력보다 적응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비대면과 관련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뭐 챗GPT와 같은 여러 가지 AI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요. 이런 플랫폼들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도전해 가지고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관리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관리에는 이제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계획하고요.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그리고 조직 내에 있는 사람과 자원을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 이게 이제 관리의 네 가지 기능인데 사실 이제 계획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면 그 전쟁의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도로 싸울 거냐.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뭐 예를 들어서 3일간 어떻게 뭐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 첫째 날은 어떻게 하고 둘째 날은 어떻게 하고 셋째 날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뭐 예전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대포를 쏠 건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전략들이 있을 거고 그때그때마다 뭐 사람들 투입하거나 뭐 이러한 그때그때 어떤 전술을 결정해야 되겠죠.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승패가 갈릴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기업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조직의 목표는 고객을 만족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기업의 어떤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요. 예상되는 위협 요인을 파악하는 이제 계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수합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명확한 기준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화라는 것은 이제 조직의 구조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거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죠. 과제를 할당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을 제시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을 지휘를 해야 되겠죠. 지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조직의 어떤 비전을 수립하고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고 훈련하고 지도하고 의욕을 고취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도 잘 배분해야 될 것이고요. 업무도 잘 할당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보여주는 조직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 이 조직도 자체를 그리는 것은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관리자가 어디까지 할 수가 있고 직원들이 재량 권한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직원을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과 훈련을 해서 직원을 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통제를 해야 되겠죠. 통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 대비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뛰어난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무엇인가에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 기업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의사결정을 해요.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원을 어떻게 이제 배분할 거냐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55기가 아마 2022년일 겁니다.
여기 어떤 보게 되면요. 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창출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들어옵니다. 기업 내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적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으로 들어온 걸 가지고 어떤 걸 할 거냐. 투자 활동도 하고 재무 활동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즉 공장을 취득하고 무형자산, 어떤 뭐 다양한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이 이제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돈 가지고 부채도 갚고 배당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은요, 다양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죠. 결국은 이제 기업의 어떤 경영자들은요, 아주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조직의 비전이라든가 목적, 목표를 수립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은 이제 조직의 존립 이유와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진은 결국은 어떤 뭐 자질구레한 어떤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요, 어떤 조직의 비전을 수립하고 어떤 사명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명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조직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철학, 장기적인 번영, 고객의 요구, 사회적 책임,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의 서비스의 본질을 좀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도 개발하고 서비스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명 선언을 통해 가지고요, 어떤 회사의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라고 하면 좀 이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할 거고요. 단기 목표는 길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좀 이렇게 단기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다면 한번 해외 주요 기업과 국내 주요 기업의 사명과 비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요, 사명이 이렇더라고요. 세계 정보를 정리해서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메타는 사람들을 서로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제공해서 세계를 더 개방적이고 연결된 곳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제공한다.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태양광 패널, 통합 재생 가능 에너지 솔루션을 생산한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세상을 만든다. 이게 이제 비전인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추상적이지만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이런 사명과 비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멋진 사명이나 비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국내 주요 기업의 사명과 비전을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인간 사회에 공헌한다. 그 비전은 세계에 영감을 불어넣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라는 거고요.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 그리고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LG화학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인류의 행복한 미래에 기여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글로벌 탑티어 어떤 화학회사로 도약하는 이런 것들이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전과 어떤 그 장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세웠다면요.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수합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합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요인들을 분석하는 이제 계획 도구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이런 수학 분석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학 분석을 왜 하느냐? 결국은 이제 통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내부 환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서 과연 우리 조직은 현재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기회도 포착하고 위험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활용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죠. 즉 이제 기업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합니다. 결국은 기업은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점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약점을 이제 보완할 것이냐, 우선순위가 뭐지? 이런 전략을 수립해서 조직은 자원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직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하고요.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자,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학 분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 요인들을 볼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도 촉진하고 팀워크도 촉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학 분석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기업의 핵심 분야의 핵심 역량이 뭐지? 시장 선두다지위가 있는지, 기능병 전략은 훌륭한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강점 검증된 경영진이 있다. 비용이 우위가 있고 우선 광고 뭐 이런 것들 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러한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략이 불확실하고 설비가 구식이고 수익성이 좋지가 않고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브랜드가 약하고 제품 라인이 협소하다. 그리고 이제 기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추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제품 라인을 확장할 수 있고 신제품을 이제 기술을 이전할 수가 있고요.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수요 증가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위협 요인은 저비용의 경쟁 업체가 출현한다라던가 대체제 판매가 증가한다라던가 성장률 준화 규제에 대한 부분들 소비자 요구나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실제 그 마케팅 티처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게 되면 다양한 수학 분석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수학 분석이 된다라고 해요. 나이키의 강점이 뭐냐?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강력해서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 이거 강점이죠. 그리고 나이키의 어떤 본사는 미국에 있잖아요. 헤드가. 그래서 R&D에 집중해서 고객에게 편안함과 부상 방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채널을 아주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판매량을 극대화한다. 이게 이제 나이키 강점으로 볼 수가 있고 나이키 약점이 뭐냐. 사실은 대부분 이제 외주를 주죠. 그것도 해외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위에 독립 제조업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품 품질 통제에 한계가 있다.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기회 요인이 뭐냐. 글로벌 신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 채널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발 수요 증가와 매출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있는데 이 위험 요인이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위조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디다스, 푸마 이런 이제 경쟁 업체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외부로 봤을 때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수학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어떤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 어떤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 직업군이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여러분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이거 본인의 요인이에요.
시장으로 봤을 때 이거 외부 요인이죠. 나의 어떤 기회 요인은 어떤 게 있고 위협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남은 시간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